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간호법 후폭풍 이렇게 되어 있는 주제를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이게 크게 다뤄졌기 때문에 요 이제 간호법을 둘러싼 이 논쟁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구체적으로 뭘 가지고 이렇게 다툼이 벌어지고 갈등이 벌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간호법에 관련된 걸 우리가 좀 다뤄봐야 될 텐데, 의료계라고 하면 의료계에는 주되게는 이제 의사 집단이 있을 거고요, 간호사 집단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간호조무사도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뭐 이제 다른 영역들도 이렇게 여러 분야들이 와서 붙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붙는데,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집단이다 그러면은 의사하고 이제 간호사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간호법은 간호사들의 활동과 관련된 독자적인 법률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간호법 후폭풍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가 여태까지 독자적인 간호법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건데요. 외국에 뭐 또 적지 않은 국가들은 또 간호법을 별도로 또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게 좀 뒤늦은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고, 이에 대해서 이제 지난 대선 때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후보들이 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만큼의 약속을 좀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호사 직군들이 꽤 많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표를, 뭐 대선 때 같은 때는, 선거 때는 표를 한 표라도 더 긁어 모아야 되는 입장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서든지 간에 득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은 이거 약속을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공약을 하고 다니게 마련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약속된 부분도 있었는데, 막상 지금 실제 간호법을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이제 한쪽 세력에서는 간호법을 적극적으로 이제 밀어붙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우려되는 지점들이 많았던지, 요게 이제 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상태로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속에서 간호법을 통과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그런 형국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런 겁니다.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의 강행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자 보건의료계가 이날 연가 투쟁 형식으로 1차 부분 휴진을 이제 단행하는 등 의료계 갈등이 증폭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요 많이 나가버렸어요. 여기 뒤에도 제가 이제 실어놨지만 이제 대통령이 5월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의결했습니다. 이 제2요구권이라고 하는 게 뭐 다르게 말하면 거부권이잖아요. 거부권. 지난번에 이제 양곡관리법에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는데 이게 너무 요 의료계 안에서 갈등이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이제 의료계가 원만하게 지나가려면 이 갈등을 조성하지 않는 게 더 바람직하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제2요구권 행사, 이 거부권을 행사한 겁니다. 그러자 지금은 또 이제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 준법 투쟁 내용을 좀 들어보니까 원칙대로 하자면은 이 체열 같은 거 있잖아요. 피를 뽑는 거, 이런 거 보통 간호사들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조차도 사실은 의사가 해야 되는 일이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법을 지키면서 하겠다라고 해버리면 이제 의사들이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호사들이 준법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런 형국입니다. 처음에는 간호법이 통과됐을 때는 이제 간호사를 제외한 나머지 의료계의 종사자들이 이제 간호사들의 처우가 좋아지면 그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또 이렇게 불이익을 받게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염려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또 뒤집어져 가지고, 그래가지고 간호사들이 이제 투쟁에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원래 이런 거를 가지고요, 이익 집단 정치라는 말도 써요. 이익 집단 정치라는 말도 쓰는데, 이게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요, 이 이론에 의하면은, 여기는 지금 있잖아요, 이 정책
정책으로 말미암아 이 정책의 이제 수혜자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가 있냐면은 정책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게 되는 비용 부담자가 있거든요.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는데, 근데 여기 수혜자들도 지금 굉장히 집중되어 있어요. 간호법의 수혜자는 당연히 간호사들이겠죠. 그러니까 이들도 집중되어 있고, 비용 부담자 집단, 이거는 뭐 나머지 의사를 비롯한 나머지 직군들이라고 봐야 될 텐데, 여기도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여기에 이제 대립 관계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되고, 그러면은 이것은 그러므로 어떻게 되냐면요, 이 정책의 실현이 상당히 이제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어떤 특정 이익 집단 쪽으로 있잖아요, 편을 들어주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아마 정부 여당이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보여집니다. 거부권 행사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결단으로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굉장한 정책 부담이 있는 거거든요. 이 대통령이 국회가 통과시킨 것을 거부권 행사했다 그랬을 때 뭐 상당수의 시민들은요, 대통령이 독주를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럼 뭐 적극 지지층이야, 잘했어, 속이 후련해 할지도 모르겠지만, 중도나 반대편 입장에 서 있는 사람들의 이 측면에서 보자면 원래 그런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항상. 비율로 보면. 그런데 이제 그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이 너무 일방통행하는 거 아니야? 국회를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야? 라는 이제 그 인식을 좀 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스러워하는 겁니다. 이러다가 자칫 여론이 안 좋아지면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걱정을 하게 마련인데, 그러다 보니까 거부권 행사 같은 것도 신중할 수밖에 없는데, 이 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요 이익 집단 간의 갈등 속에서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기가 어렵다라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이제 추정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렇게 이게 이런 모양이 되면 정책을 실현하기가 좀 쉽지 않다라고 봐두시면 돼요. 예전에 비슷한 이런 이제 이익 집단 정치에 해당되는 그런 이제 사례들이 의약분업 같은 게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병원에 가면은 의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진료도 하고 거기에 처방까지 내려갔고 병원 안에서 약을 다 받아가게끔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을 너무 세게 쓰는 거 아니야? 약을 많이 팔아서 이익을 남기려고 쓸데없이 약을 많이 지어준다 라는 비판이 있었고요. 이것이 이제 국민건강보험의 재정도 어렵게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편으로 보면 이 면역 체계가 흔들릴 정도로 약을 너무 세게 쓴다라고 해서 국민 건강에도 별로 좋지 않다 그래서 정부가 그때는 의지를 가지고, 그건 김대중 정부 때 일인데요, 의지를 가지고서 의약 분업을 해냈습니다. 근데 그때도 엄청나게 치열한 갈등이 전개가 됐거든요. 약사협회는 이제 정책 수혜자가 되는 것이고, 의사협회 같은 데는 이제 비용 부담자가 되는 것이었는데, 그때는 이제 약사협회 승리로 끝난 셈이죠. 왜냐하면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을 확대하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을 무렵이었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이 확고한 어떤 그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어느 한쪽으로 딱 기울어져서 이게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그렇게 됐었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별로 이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부 여당에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 같은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는 않았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제 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간호법은 의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간호 인력의 자격과 업무 범위, 처우 개선 등을 담은 법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해야 될 일, 간호사가 해야 될 일, 간호조무사가 해야 될 일 같은 것들을 딱딱 좀 나누겠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지금 현재 간호사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이런 좀 이제 막중한 어떤 업무 부담 같은 것들을 좀 덜어낼 취지도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 지금 보면 간호 인력에 관한 내용을 따로 독립시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의료법이나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같은 법률을 통해서 이 의료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 간호법이라는 것을 따로 제정함으로써 간호사들의 처우나 이런 것들을 한번
돌아보게끔 하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는요. 핵심 쟁점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늘리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 의료법 체계에서 간호사들이 혈압 측정 등 의료 행위를 하는 것이 불법으로 되어 있는데 노인 인구 증가에 맞춰 범위를 늘리자는 것. 이 무슨 얘기냐면은요. 이런 겁니다. 앞으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은 노인들의 건강 관리를 해줘야 될 인력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가요. 의사 정원이 지금 있잖아요. 딱 지금 늘지 않고 고정되어 있는 게 10년도 더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노령화가 되면 그만큼 이제 많은 또 이제 의사 인력도 필요한데 의대 정원은 늘리지 않고 있고 그런 속에서 의사협회의 주장은 아니다. 오히려 인구는 줄고 있기 때문에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것은 너무나도 이제 그 많은 의사들을 양산해 nem으로써 오히려 의료의 질도 저하시킬 수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 고객이 너무 많이 쉐어되는 뭐 이런 이제 상황이 올 것이다라고 해서 우려를 표명하고 있고요. 그러고 있는 속에서 막 반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특히 농촌 지역이나 이런 데에서 보면은 너무 이제 의료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또 의사들의 정원은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안에서 요즘에 보면은요. 한때는 막 성형외과 개원하는 사람들만 되게 많고 지금은 또 정신과를 개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너무 이제 쏠림 현상 같은 것들도 이제 벌어지니까 그러다 보니까 영역별 쏠림 현상 같은 것들도 있고 해서 노인들을 돌봐주거나 하는 이런 이 의료계 인력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요 법을 만든 취지의 한 가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들도 독자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의료적 행위들은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의사협회가 받아들이기에는 야 이거 이렇게 했다가는 결국에 간호사들이 병원을 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당장의 간호법 요 이제 제정안으로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렇게는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그렇지만은 이게 점점점 이제 한번 틀을 잡기 시작하면 이것이 이제 점점 개정 몇 차례 되다 보면 결국에는 간호사들도 뭐 여기 의료 인력이 부족하니까 간호사가 중심이 돼서 이제 의료센터 뭐 의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내게끔까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은 의사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의사들 입장에 봤을 때는 그 위험한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내밀하게 보면은 당연히 의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이익 집단들이 밥그릇 싸움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면도 있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익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거거든요. 존중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간호사들은 간호사들 입장을 주장하는 것이고 의사들은 의사들의 입장을 주장할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선과 악의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절대 안 돼요. 자기들 이익을 추구하니까 다 나쁜 거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각자가 다 이익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다라고 보되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쪽으로 좀 힘을 실어주는 게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상 도움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궁극에는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내는 게 어떤 게 도움이 될 것인가를 잘 들여다볼 필요가 사실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논의의 아쉬운 점은 제가 이제 이거를 좀 팔로우하다가 보니까 이 국민건강이라고 하는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여론화되지 못했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지지나 동의를 간호사들도 좀 설득을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 보니까 국민들은 그냥 멀뚱멀뚱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그냥 밥그릇 싸움 한다라는 인식만 굉장히 커진 게 아닌가 싶고 여야 간의 대립이야 뭐 하루 이틀 얘기가 아니니까 지금은 뭐 여야가 만나지도 않잖아요. 대통령이 야당 대표랑 회담한 적이 없어요. 취임하고 1년이 넘도록.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되게 이제 날석에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야가 대립하는 것은 뭐 아유 또 싸우나 보다 이런 인식을 국민들이 가질 가능성이 높고 의사와 간호사 아유 뭐 자기네들 뭐 더 좋으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만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것이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해서 매우 중차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에 대해서 국민 건강을 중심으로 한 주제에 대한 논의나 국민들의 인식의 어떤 확장 이런 것들이 지금 부족하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런 거 한번 쫓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현행법상 간호사가 가능한 활동, 건강관리, 상담 등으로 제한되는데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맞춤형 돌봄을 위해서 간호인력의 업무 범위와 처우가 체계적으로 규정되면 간호법이 부모 돌봄법 또는 가족행동법이 될 수 있다라고 간호사들은 주장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반면 13개 보건의료단체, 그러니까 나머지 집단들은 또 다 반대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간호사협회 빼고는 여기는 이제 보건복지의료연대라는 이름을 가지고 간호법 저지 공동행동에 나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요양보호사 단체 등이 대거 참여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간호사들의 업무 영역이 확장되어서 자신들의 영역이 잠식될까 우려하면서 간호법을 간호사들만을 위한 특례법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런 점을 가지고 좀 우리가 쫓아가 볼 필요가 있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책정에서 두 번째 주제는 복수의결권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벤처기업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벤처기업들이 막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가지고 기업을 막 성장시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자본이 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엔젤 투자 같은 것들도 좀 받고 뭐 이렇게 하면 벤처 캐피탈 같은 데 손도 벌리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엔젤 머니나 벤처 캐피탈의 머니들은 사실 이게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를 딱 찾아갖고 거기다 투자해 주면서 많은 지분을 확 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 기업이 잘 됐을 때 나중에 가서 이제 IPO를 하고 기업이 상장될 때 그럴 때 이제 거기서 막대한 이제 시세 차익 같은 것들을 실현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연예인 키우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게 이게 뭐 투자를 한다고 투자하는 족족 다 성공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실패 확률이 원래 높은 거잖아요. 벤처 기업이라고 하는 데가. 그러다 보니까 가능성 있어 보이는데 여러 군데를 투자하는데 그중에 터지는 데가 몇 군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데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터지는 데에서 대박을 거둬서 나머지 손해본 것도 메꿔야 되는 거죠. 이런 벤처 캐피탈 같은 데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 어떻게 접근을 하냐면은 초기에 이제 엔젤머니 같은 걸 넣어줄 때도 그때도 이제요 지분을 많이 가져와 버려요. 그때는 회사 가치가 작잖아요. 아직은 벤처기업에. 그러니까 거기에 당신네들한테 이 정도 돈을 투자할 테니까 지분을 뭐 절반 이상 내놔라 하더라도 거기에 어쩔 수 없이 쫓아가는 기업들이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 진짜 이거 죽 써서 개 준다? 뭐 아니면은 뭐 이제 재주는 곰이 부리고 뭐 그리고 그 돈은 뭐 사람이 벌고 이런 식의 어떤 구조처럼 벤처 기업의 이 몸과 이 정신과 모든 것들을 다 이제 쏟아부었던 초기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제 여기서 밀려나 버리는, 나중에 가서는 성공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의 문제겠습니까? 외국에서 똑같은 고민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주식의 비율이 작아진 이 초기에 이제 이 창업자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식을 다 내다 팔았더라도 의결권을요, 원래는 한 주당 한 의결권을 갖는 게 주식회사의 기본이지만 여기다 복수 의결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곱하기 몇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초기 창업자의 의결권을 뻥튀기 해주는 겁니다. 지분보다 훨씬 더 많은 의결권이라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익을 쉐어하는 거야 그렇다 치지만은 이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에 있어서만큼이라도 어떻게 보면 의결권이라도 제대로 초기 창업자한테 보장해주자. 기업이 통째로 이 벤처 캐피탈 같은데 그냥 홀딱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게 바로 이 복수 의결권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비상장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라고 했습니다. 벤처기업법 개정안이 발의가 된 이후 약 2년 만인 4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가 됐다, 이런 겁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직 상장하지 않은 벤처기업 및 스타트업 창업자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분이 30%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이건 많이 하락한 거죠. 이럴 때 한 주당 최대 10개 의결권을 부여한대요. 그럼 곱하기 10을 해주는 거예요. 의결권에서. 엄청난 거죠. 이 복수 의결권 제도가 사실 보니까 미국의 구글이 2004년 기업 공개 당시 도입하면서 널리 알려진 제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업 공개다 그러면 IPO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주식회사가 설립되고 나중에 이제
상장이 될 때, 상장될 때, 거래소에 상장될 때 기업 공개라는 거를 합니다. 주택에는. 이제 물론 상장과 무관한 기업 공개도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보통은 상장하려고 할 때 기업 공개를 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렇게 되면 이제부터는 이 회사가 안정적으로 이 상장이 되어서 거래할 수 있는 공식적인 지위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도 야, 이거 상장된 기업이니까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고 대거 거기에 돈이 몰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키워질 수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기업이 주식을 많이 발행하는 거죠. IPO 과정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자본을 많이 또 끌어들이는 이런 이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이런 기업 공개를 구글이 할 때 2004년에 기업 공개를 했는데 이때 복수 의결권을 도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유니콘 기업은 유니콘 기업이 많은 상위 4개국, 미국, 중국, 영국, 인도 여기는 모두 복수 의결권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요 복수 의결권 제도를 도입하자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결정이 된 거예요. 국내 논의에 불을 지핀 건 2021년 3월 쿠팡이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하면서부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당시 장면이 기억나네요.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이 굉장히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막 눈물도 이렇게 머금고 그랬던 것 같은데 감격해서 미국 증시에 이제 상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됐는데 요때 이제 보니까요. 이 김범석 의장이 보유한 주식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가 됐대요. 우와, 주당 29표면 곱하기 29 아닙니까? 여기는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의결권이 부여되면서 지분이 10.2%였던 김 의장의 의결권이 76.7%로 증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랬고 김 의장은 뉴욕 증시 상장의 이유 중 하나가 복수 의결권이었다.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의결권을 그죠? 의결권을 행사할 때 요때 이제 뭐 주당 29표의 의결권이 부여됐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보면 지분이 10.2%였는데 한 7배 정도, 7배, 8배 사이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행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서 뉴욕 증시 상장을 할 때 그죠? 주도권을 가지고 이거를 이제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 스타트업 대표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언론에다가 내년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창업 이후 수차례 투자를 받으면서 창업자 지분 20% 밑으로 떨어져 있다 지금은. 근데 프리 IPO 이게 뭐냐면은 아직 상장하지 않았지만 기업 공개를 통해서 이제 주식을 발행하고 돈을 땡기는 겁니다. 프리 IPO를 한번 또 기획하고 있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 이 지분율은 더 떨어지겠죠. 주식을 더 발행해서 외부 자본을 끌어들이는 거니까. 자, 그래서 투자자들이 우려가 컸는데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분이 20% 밑이 아니라 10% 밑으로 떨어지더라도 어떻게 보면 곱하기 몇 해가지고 창업자의 의결권이 높아진다면 그러면은 뭐 이제 자신들이 기업을 이끌어내는데 그런데 이제 지장은 없겠다라고 이제 안심했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인터뷰 기사도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복수 의결권 제도 같은 거 이렇게 또 잘 보시면 되고요. 프리 IPO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상장하기 전에 기업 공개를 먼저 하는 것이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프리 IPO 같은 거를 하게 되면 아직은 실제 IPO를 할 때, 상장할 때는 이미 주가가 상당히 이제 시장 가격에 근접해 있고요. 아직 이 상장하기 전에 프리 IPO를 하게 되면 그때는 그 기업의 가치보다는 더 저렴하게 그 회사 지분을 보유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을 끌어당길 수 있고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선 투자를 하고 있는 이 참가자들은 이 기업이 실제 나중에 상장되었을 때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이 프리 IPO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런 얘기도 한번 이렇게 같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이제 경제 산업 쪽으로 건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듀윌